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거짓된 나라 또한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국에서 살던 그녀는 상하이에 도착한 후 그들의 진실을 마주했고 이곳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도저히 분간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영국인이 바라본 한국과 중국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줄곧 자라온 퍼티마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저는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영국 내 아시아 역사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아시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그들의 문화나 역사, 예의 등 전범위에 걸쳐 이해하려 노력했죠. 유럽과는 다른 스타일의 문화, 절제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섬세하고 체계적인 가치를 보며 유럽인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시아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K-팝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끄럽게 놀면서도 그 음악과 예술에 담긴 그들의 성숙한 가치를 엿볼 수 있고 콘서트장에서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돌아가는 시민의식을 통해 이 나라가 왜 성장했는지 알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벌써 10년 전인 어린 시절 사촌 언니를 따라서 영국 내 한국 가수 방문 공연장이었고 사촌 언니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부터였어요. 사촌 언니는 엑소라는 그룹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를 데리고 함께 콘서트장에 갈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저는 한국 가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관심이 점차 이어져 BTS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닌 정신적 가치에는 이 세상의 10대나 20대 청소년들이 믿고 따를 만한 어떠한 성숙하고 희망찬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인생의 희망을 찾았고 이 세상과 환경, 그리고 주변에 어떤 가치를 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저만의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결국 대학교에서 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학위과정을 밟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좋아하는 연구를 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은인과 같은 나라이고 제 인생의 희망을 전해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여러 차례 다녀올 정도로 관심도 많이 가고 한국인 현지 친구들도 꽤나 많이 사귀어서 한국에 가도 외롭지 않게 놀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니던 연구소에서 뜻밖의 출장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한국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중국인들이 한국의 임시정부와 한국 역사의 흔적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녔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2주 정도의 여유 있는 출장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특히 중국 상해에는 과거 한국의 상해 임시정부가 위치하고 있고 당시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조직해서 항일 민족운동을 펼친 장소로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한국의 근현대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하던 상황이라 출장 지시가 무척이나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악명 높은 이야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죠. 중국인들이 영국에서 벌인 소란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아시아 음식점의 사장님은 중국인들이 휩쓸고 간 자리는 2번, 3번 확인해도 계속 문제가 보인다며 차라리 그들을 받지 않는 것이 이로울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아시아 음식점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정말 환장할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었죠. 심지어 뉴스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은 저에게 더욱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 앤이 말하더라고요. 아시아에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영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영국의 문화재나 관광지에서 벌이는 소란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같은 아시아인 한국도 함께 싸잡아 비판받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과 한국은 영국인 시선에서 볼 때에 비슷한 나라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도 그리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중국과 전혀 다른 나라인 것을 알고 있고 중국과 절대 동일선 상에 둘 수 없는 나라라고 여기기에 그런 애의 말이 불쾌하기도 하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권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많고 해외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을 보며 중국을 따라한 나라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중국에 가서 제대로 연구를 해와 영국인들의 이러한 편견들을 불식시키는 일에도 도움을 주자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는 것은 무척이나 두렵고 떨렸으며 건강하게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마저 들었지만 한국의 역사를 영국에 제대로 알리자는 의지로 극복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중국 상해에 도착을 했고 멋진 야경을 보며 착륙하는 그 순간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마치 서울과 인천의 모습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오색찬란한 조명을 밝히고 있었고 강을 따라 늘어선 높은 건물들이 반짝이며 마치 한강변의 야경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서울에서 처음 야경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동이 떠오르면서 중국도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황푸강을 따라 조명이 반짝이며 강물 위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한강의 야경과도 비슷한 느낌을 주었어요.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까지도 도시의 불빛은 계속해서 눈앞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이곳이 서울과 얼마나 다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 기내 방송이 중국어로 안내를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영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이 앉으라고 몇 번이나 안내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 위 선반에서 짐을 꺼내느라 분주했죠. 저는 이 모습에서 한국 공항에서 느꼈던 질서정연함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직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앞으로 가려고 밀치고 심지어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 앞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더니 제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눈을 마주치며 한마디라도 하려 했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버렸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또 다른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직원들은 그다지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던 절차가 이곳에서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별다른 설명 없이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 여권을 몇 초간 두드리더니 귀찮다는 듯이 도장을 찍고 돌려주었어요. 수화물을 찾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각자 자신의 가방을 먼저 찾기 위해 몸을 밀치며 경쟁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뒤에서 기다리며 제 짐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벨트 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가방을 거칠게 밀어버리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짐 주인이 항의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른 짐을 들고 가버렸어요. 공항을 빠져나가는 길에서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큰 소음과 사람들의 무질서한 움직임에 저는 점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서 느꼈던 깔끔함과 정돈된 분위기가 떠오르면서 이곳에서 앞으로의 2주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먼저 줄을 서는 개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택시를 잡으려고 달려들었고 제 앞에 있던 사람이 타려던 차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먼저 올라타는 광경도 보였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기다리다가 간신히 한 택시를 탈 수 있었어요. 택시에 타자마자 운전사는 목적지를 묻지도 않고 출발해 버렸어요. 저는 황급히 호텔 이름을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차선 변경을 할 때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무작정 차선을 넘나들었고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속력을 내며 돌진하는 위험한 운전을 했어요. 도로는 이미 혼잡했지만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고 운전사들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옆 차선에서 차 한 대가 끼어들었고 제 택시 기사는 화가 난 듯이 창문을 열고 무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돌던 순간 다른 차 한 대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더니 제 택시의 옆부분을 세게 들이받았어요. 저는 충격에 몸이 한쪽으로 쏠렸고 택시 안에 있던 작은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충격이 워낙 심해서 순간 정신이 아찔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후의 상황은 더 황당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더니
사과는커녕 택시기사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는데 경찰은 오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택시기사에게 물었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젓고는 다시 차에 올라타라는 손짓을 했어요. 상대 차량 운전자도 그냥 차를 몰고 가버렸고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출발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탄 택시의 택시기사는 저의 치료비, 보험금까지 모두 자신이 챙기려고 일부러 저에게 그런 반응을 보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다녀온 영국인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이 내용을 접하고는 정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체크인을 하려 했지만 프런트 직원들은 친절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저를 한참 동안 무시하며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며 이곳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간신히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섰지만 하루 종일 겪은 불편함과 사고의 여파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래도 이왕 온 김에 도시의 야경이라도 구경하고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네온사인이 번쩍였고 거리는 현란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익숙한 듯한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어딘가에서 K-팝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갔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멜로디는 익숙했는데 가사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한국어 가사가 아니라 이상한 발음의 현지어로 개사된 곡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한국 아이돌이 아니라 그들을 흉내낸 듯한 그룹이었어요. 거리를 더 걷다 보니 다른 가게에서도 K-팝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대부분 원곡이 아닌 모방한 느낌이 강했어요. 춤과 무대 연출까지 한국 아이돌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듯 했지만 어딘가 어설프고 세련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이곳에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하면서도 원래의 퀄리티와 비교하면 다소 이질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 상점에서도 K-팝 아이돌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사진이 어색하게 편집된 가짜 이미지들이었어요. 어떤 가게는 한국 음료수를 파는 듯 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름이 미묘하게 다르고 맛도 전혀 달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한국 문화가 스며든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저 표면적인 모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걷다 보니 작은 광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K-팝 춤을 추고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열정은 넘쳤지만 역시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한국의 원조 무대가 얼마나 정교하고 수준 높은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도 K-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래의 감동을 온전히 전달하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며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 전 목이 말라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음악이 들려왔어요. 가게 안에서도 K-팝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도 역시 한국 음악이 인기구나 싶어 물을 계산하면서 점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도 K-팝이 인기가 많나 보네요. 그런데 점원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더니 마치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전부 중국 노래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들리는 멜로디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K-팝 곡이었는데 이게 중국 노래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멜로디와 편곡은 분명 K-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이 노래 한국 노래랑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점원은 한숨을 쉬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이건 유명한 중국 가수의 곡이에요. 다들 아는 노래인데 한국 거라고 하시다니. 말을 들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가게를 나와 검색을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던 음악들은 전부 K-팝을 그대로 따라 만든 중국 노래들이었던 겁니다. 멜로디와 편곡을 거의 똑같이 가져가면서도 가사만 중국어로 바꾸고 마치 원곡인 것처럼 팔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아까 거리에서 들었던 노래들도 춤을 추던 그룹도 상점에서 본 아이돌 사진들도 전부 K-팝을 베낀 가짜들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 도시가 마치 한국 문화를 수용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절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점원의 반응이 이해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듣고 있는 음악이 원래 한국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음악이라고 당당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절된 사례를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음악과 문화가 이토록 강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자부심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원작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와 다시 호텔로 향하는 길, 아까와는 다른 느낌으로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익숙한 듯한 노래가 들려왔지만 이제는 그게 진짜 한국 노래인지 아니면 또 다른 표절곡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중국어로 들리는 중국 노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곳을 직접 둘러보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한국어와 중국어가 병기된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함께 항일투쟁을 벌인 역사적인 장소라는 문구가 유독 강조되어 있었어요. 물론 중국이 도움을 준 부분도 있었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곳인데 마치 중국과 공동으로 운영했던 것처럼 서술된 것이 찜찜했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몇몇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견학을 하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중국 정부가 항일투쟁을 위해 한국인들을 도와준 곳입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독립운동을 할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공간을 제공해 주었고 물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의 보호 아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임시정부가 중국의 보호 아래에서 운영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 협력하기도 했지만 철저히 독립된 조직으로 활동했어요. 그런데 가이드는 더 황당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있던 한국인 지도자들은 중국 혁명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마오쩌둥 주석의 항일운동을 지지했고 중국 공산당과도 협력하여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당과 협력한 적은 있지만 공산당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가이드는 마치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싸운 것처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는 점점 중국의 역사 속으로 편입되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된 유물과 자료들은 여전히 한국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엉망진창인 해설을 들으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역사적 장소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의미가 점점 변질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밖으로 나와 건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공간에서 이렇게 엉터리 설명이 퍼지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를 나와 저는 상하이에 남아있는 한국 관련 역사적 장소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곳이었기에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가 있었던 루신공원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홍구공원이었지만 중국 정부가 후에 중국 문학가 루신의 이름을 따서 개명했습니다. 이곳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니 평범한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로 된 안내판이 있었지만 설명이 다소 간략했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한국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보다는 중국과 한국이 함께 항일운동을 했다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둘러본 후 저는 예원 근처의 3.1운동 기념비로 향했습니다. 상하이 3.1운동 기념비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음을 기념하는 장소로 비교적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념비 자체는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구 선생이 거주했던 자식로드 76번지를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생활했던 곳으로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이곳에서 활동을 이어갔던 장소였습니다. 건물 외관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어 아쉬웠어요. 그 외에도 예전에 독립운동가들이 머물렀던 호텔이나 학교, 병원 등 여러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일부 장소들은 이미 철거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곳을 찾아가며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장소들을 둘러보며 저는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의미를 가진 공간들이지만 현지인들에게는 단순한 오래된 건물이나 공원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역사가 남아있는 장소들을 둘러본 뒤 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며칠 동안 상하이 곳곳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 오래된 건축물이 공존하는 곳이기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몰지각한 행동들을 수없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하철을 탈 때부터 혼잡함을 넘어선 무질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줄을 서는 개념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밀고 들어갔고 내리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밀려나는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밀고 지나갔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통화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거리를 걸을 때도 불편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길에 그냥 버리는 모습을 종종 보았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가래를 뱉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용변을 보는 모습도 몇 번이나 마주쳤고 심지어 부모들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행동했습니다. 식당에서도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현지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고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봐야 겨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도 테이블을 아무렇게나 놓고 가버려서 당황스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다른 손님이 제 앞에 끼어들어 먼저 계산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줄을 서는 개념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관광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적지의 벽이나 조형물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낙서를 하는 모습을 봤고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남의 자리를 밀어내기도 했어요. 가장 황당했던 것은 박물관에서 유리 진열장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심지어 내부에 있는 전시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물관 직원이 제지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게 더 놀라웠어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상하이가 가진 역사적 가치나 도시의 발전된 모습과는 별개로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행을 하는 동안 너무 자주 이런 모습을 마주치게 되니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쌓여갔어요. 며칠 동안 상하이를 둘러본 후 저는 회사에서 컨택한 중국 연구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래 목적은 연구 교류였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과 비교하며 중국의 연구 환경이 어떤지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연구기관이었는데 건물 자체는 상당히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연구원들은 비교적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중국 연구원들은 주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강조하며 자국 기술력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들었지만 그들이 마치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조금 거슬렸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역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저에게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답하니 그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는 대부분 중국에서 전해진 거죠. 한글도 원래는 중국 문자를 바탕으로 만들었고 한국의 전통 복식이나 음식도 중국 것이 변형된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글이 중국 문자에서 나왔다는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독자적인 문자입니다. 중국 문자와는 전혀 다르죠. 제가 반박하자 그들은 피식 웃으며 마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니죠. 명나라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조선도 명나라의 속국이었으니 사실상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한국의 독립운동마저도 중국 덕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도 결국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던 거고 만약 중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조선은 일본에서 독립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국인들의 힘으로 이뤄졌습니다. 물론 중국의 협력이 일부 있었지만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스스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 핵심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계속해서 한국 역사를 중국 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확신하며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논쟁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적당히 대화를 마무리하고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한숨이 나왔습니다. 연구 교류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남이 결국 역사 왜곡을 듣는 자리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배우고 익힌 역사적 사실들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이곳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방을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개인 물품들이 들어있었기에 다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제가 돌아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 좀 웃기지 않아? 중국 역사를 한국 거라고 끝까지 우기더라. 그러니까 한국 좋아하는 애들은 원래 저래. 우리한테 배운 걸 가지고 자기들 거라고 우긴다니까.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우고 말이야. 자기 나라가 대단한 줄 아나 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대놓고 저를 조롱하는 태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화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제 눈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히히덕거리는 것을 뒤로한 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는 곧바로 회사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겠습니다. 연구 교류는커녕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는 자리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당황한 듯했지만 제 말의 단호함을 느꼈는지 곧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어봤자 얻을 것도 없고 오히려 불쾌한 경험만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막연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연구라는 이름 아래 학문적 교류라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자리에서조차 이런 태도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저는 깊이 한숨을 쉬며 이제 정말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어두워진 거리를 걸으며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허탈함, 그리고 깊은 실망감.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문득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깨끗함과 질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감탄했던 시스템,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배려심 있는 태도. 거기서는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갑자기 한국이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서울의 거리, 한강 야경, 따뜻한 온돌방,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의미가 있었고 공부하는 시간마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고 배울 게 아니라 실망할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연구하고 싶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이제는 제 미래를 걸고 선택해야 할 길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기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온 사람들. 제가 연구해야 할 것은 오직 그것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야겠다. 반드시. 그렇게 마음을 굳히자 복잡했던 감정들이 하나둘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방법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가서도 어차피 한국에 대해 그리워할 것 같고 한국 여행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그런 삶이었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한국을 따라한다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문화를 생성해내려면 그들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중국인들은 그저 한국을 따라만 했던 것이고 한국인들처럼 진정으로 그 문화를 내면화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저 모방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문화적 토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깊이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고난을 겪고 이를 극복하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온 사람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는 그 어떤 국가보다 강한 저력을 지닌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모방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외형적인 것에 불과할 뿐 그 속에 담긴 깊은 가치와 역사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 그저 문화의 표면만을 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저는 그 깊이를 배우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제 길을 찾고 그곳에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이루겠다고. 그래야만이 내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와 표면적인 변화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성장이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치를 내면에 담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흉내를 내거나 외적인 면만 본받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스스로를 만들어온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문화는 단단하게 뿌리내렸고 그들의 가치관은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져 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배우고 살아간다면 저도 그 속에서 진정한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외국에서 여행을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깊이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며 그들의 정신을 배우고 그 속에서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내면의 성장도 이루어지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면서 과거의 경험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제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